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연호는 서기인데, 이는 그 한자에서 알 수 있듯이 서양 달력 기준을 따른 연호입니다. 한국이 서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60여 년 전으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 해를 대한민국 원년으로 삼았고, 광복 이후에는 연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단군기원을 공용연호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다 1961년이 되어서야 세계와 발맞춘다며 현재 서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물론 한국인의 자긍심을 살린다며 단기를 병용하자는 주장이 있기도 했지만, 법제처는 단기를 함께 쓸 경우 불기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공용연호로 사용할 수 없음을 밝혔는데요. 아마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신문 상단에 단기와 서기가 함께 표기된 모습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 역시 그런 표기를 본 세대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사용하는 이 서기는 예수의 탄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는 안노 도미니라는 라틴어로 주님의 해라는 뜻이죠. 종교와 무관하게 우리는 여전히 예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한 서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가 탄생한 2000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면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된 고조선으로부터 시작해 마한, 진안, 변한으로 대표되는 사만시대로 사만시대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등장해 삼국시대가 시작되었죠. 겨우 정보만 그마저도 흐릿한 것만 남아있을 만큼 아주 오래된 그 시대의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침략에 의한 상처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발전한 도시 서울, 그것도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으로 꼽히는 송파에서 약 2000년 전 한반도 고대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초대형 빌딩에서나 사용되는 최첨단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지난 2007년 서울 종로에 위치한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풍납토성 유적 발견 10주년을 기념하며 성대한 학술대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학술대회는 교수나 연구소 등에서 그간 연구 결과를 발표한 후 토론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참가자가 극히 한정적이고, 일반인이라고 해야 석박사 과정생이나 행사 진행요원 등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날 행사 직전 수백 명이 넘는 일반인들이 참가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돌연 취소됐는데요. 그 일반인 참가자들의 유일한 목적은 한 사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함이었고, 그 한 명 때문에 다른 참가자들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어 취소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10년 전 1997년 1월 1일 서울 송파구 풍납일동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풍납일동에서는 현대건설이 아파트 건설을 위해 5m가 넘는 철판 담장을 두르고 그 안에서 털을 파고 철제 빔을 박는 작업이 바삐 진행됐습니다. 새해 첫날인 1월 1일 현장에는 인부들이 거의 없었고, 그 틈을 타 한 남자가 담장 안으로 조심스럽게 숨어듭니다. 선문대학교 역사학과 이영구 교수인데요. 당시 선문대학교 역사학과 학술조사팀은 풍납토성의 성벽을 측량하고 성곽의 보존 실태를 조사 중이었는데, 우연히 공사 현장 내부를 둘러보던 이 교수는 입이 쩍 벌어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포크레인이 파낸 5m 아래에 검은 토층이 드러났고, 그곳에는 복탄과 토기 파편들이 가득 박혀 있었으니까요. 모골이 송연해짐을 느낀 그는 포크레인을 향해 당장 멈추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튿날 다시 현장을 찾은 그는 토기 파편들을 재차 확인하고는 연휴가 끝난 1월 4일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전화를 걸어 당장 공사를 막아야 한다며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사실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문화재가 발견되지 않거나 아무 의미 없는 작은 토기 정도만 나오기를 바라기 마련입니다. 문화재가 발견되면 공사는 무기한 중단될 수밖에 없고, 공기 지연은 곧바로 막대한 손실을 야기하니까요. 그래서 건설 현장은 대개 철판 담장을 두르고 외부인의 출입을 엄금하지만, 이영구 교수는 새해 연휴 경비가 느슨한 틈을 놓치지 않았죠. 이 사건으로 공사는 즉각 중단됐고, 이후 이 지역에서는 대대적인 문화재 발굴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오랜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드러난 것이 바로 한성백제의 왕성, 바로 풍납토성입니다. 삼국시대의 한 축을 담당했던 백제는 수도를 3번이나 옮겼습니다. 수도의 이전에 따라 백제 역사는 한성시대, 웅진시대, 사비시대로 구분되는데, 현재 공주에 해당하는 웅진을 수도로 삼았던 웅진시대, 현재 부여에 해당하는 사비를 수도로 삼았던 시기를 사비시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백제 최초의 수도였던 한성시대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이 질문은 무려 2000년 가까이 미궁에 빠져 있었습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따르면 기원전 18년 고구려 시조 고주몽의 셋째 아들 온조는 이복형인 유리가 고주몽의 후계자가 되자 형 비류와 함께 남하하여 하남 위례성을 수도로 삼으며 백제의 찬란한 역사를 활짝 열었습니다.
이후 21대 계로왕이 고구려 장수왕에게 빼앗기기 전까지 하남 위례성은 백제의 수도였습니다만 안타깝게도 493년간 수도로 삼았던 하남 위례성의 정확한 위치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북쪽으로는 한수가 흐르고 동쪽으로는 높은 산이 둘러있고 남쪽으로는 비옥한 들판을 바라보고 서쪽으로는 큰 바다로 가로막혀 있다고 묘사되어 있지만 이를 기록한 김부식조차 정확한 위치를 몰라 미상으로 남겼을 정도죠. 그래서 후대 역사학자들은 한성백제의 수도 하남 위례성의 위치를 찾기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 조선 후기 정약용은 여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그 위치가 현재 하남시 충국리 일대로 비정했습니다. 그의 해석은 오랫동안 후배 학자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이는 오랫동안 국내 사학계 원로로 군림했던 고 이병도 박사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비정이 틀렸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1925년 7월 서울에 내린 집중호우로 등장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묘사한 기사들은 하나같이 전쟁터라 하더라도 타고 남은 기둥이나 허리 꺾인 나무 그림자도 찾을 수 있을 것이지만 망원리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썼습니다. 삽시간에 처마 끝까지 불어난 물은 가재도구를 챙길 시간도 없이 모든 걸 쓸어버렸고 한강 상류에서 집이 줄지어 떠내려오고 가축들이 떠내려왔습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죠. 그런데 삽시간에 불어난 물이 완전히 빠지자 뜻밖에도 백제 초기 유물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청동제 자루솥, 금기거리, 과대금구, 유리호, 수막새 등 백제 초기 유물들이 대량으로 발견됐고 학계에서는 풍납토성이 하남 위례성이 아닐까 하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이를 가장 완강하게 주장했던 인물은 일본인 아유카이 후사노신이라는 학자로 1934년 풍납토성이 삼국사기에 나오는 하남 위례성이라고 주장했었으나 이병도 박사가 이를 제기하자 추가적인 논의가 막혀버렸습니다. 오랫동안 국내 사학계 원료로 군림한 힘이었죠. 그러나 이병도 박사의 주장 역시 1997년 이영구 박사의 발견으로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현대건설의 풍납동 공사를 중단시키고 대대적인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풍납동 주변이 백제의 수도였고 풍납동 토성이 백제의 왕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도출된 겁니다. 이후 10년간 이어진 발굴 조사는 풍납토성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자료를 축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풍납토성은 지금까지 발견된 한국의 토성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성벽의 총 길이는 3,470m에 달하고 높이는 건물 5층에 해당하는 11m 이상으로 북서쪽은 한강을 따라 남북으로 사다리꼴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성은 왕성임을 상징하며 8톤 트럭 20만 대 분량의 흙, 즉 150만 톤 이상의 흙이 필요했다고 추산됩니다. 기원전 18년에 이를 쌓기 위해서는 연인원 100만 명 이상의 노동력을 동원할 강력한 중앙집권 권력이 필요했을 겁니다. 성 안에서는 관청 혹은 궁궐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대형 건물터와 기와 주춧돌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건축물 장식으로 쓰인 수막새 등은 이곳의 건물이 특별한 위상을 지녔음을 증명해 주는데요. 왕성의 특징을 살린 자갈이 깔린 넓은 도로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발굴 조사에서 드러난 유물은 대단했습니다. 백제 관직명, 대부가 적힌 토기, 제사용 그릇, 시루, 대형 항아리, 유리 공예품 등 수만 점의 유물이 쏟아졌으며 중국의 청자 대접과 오수전 동전도 출토되었습니다. 바다 건너 중국과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을 증명해주는 유물들입니다. 한강변에 축조됐기 때문에 한강을 통해 바다로 나가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교류에 유리했으니까요. 이전 영상에서 다루기는 했었지만 신라의 대표 보물 중 하나인 황룡사 구축목탑은 신라 기술자가 아닌 백제의 기술로 건립된 것입니다. 신라에 마땅한 기술자가 없었기 때문에 백제에서 탑 건축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비지를 초대 지었을 정도로 백제의 기술력은 대단했죠. 풍납토성 역시 비와 습기에 약한 흙으로 쌓았지만 백제는 이를 500년 동안 유지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백제인들이 사용한 판축공법은 현대 콘크리트만큼이나 견고한 공법이었습니다. 마치 시루떡을 만들듯이 흙을 층층이 다져가며 쌓아 올리는 방식인데 서로 다른 종류의 흙을 다지고 다져 한 층 한 층 쌓아 올렸습니다. 이 공법으로 전체 길이 3,470m에 달하는 성벽을 쌓았는데요. 여기에 부엽공법까지 적용했는데 부엽공법이란 네모난 나무 틀을 만든 후 진흙을 채우고 다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는 나뭇잎이나 나뭇가지를 넣고 다시 진흙 쌓기를 반복하죠. 나뭇가지나 나뭇잎을 넣으면 뼈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흙이 쓸려나가는 것을 막아주는데 이러한 건축 기법은 일본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일본 규슈의 미즈키, 오사카의 사야마이케 등에서도 발견되는데 2000년 전에 백제인들이 사용한 토목 기술이 일본까지 전파됐음을 추정할 수 있죠.
지난 2020년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가 서쪽 성벽 바닥 평면을 추가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백제인들은 토성을 쌓기 전 나무 기둥을 촘촘히 박아 흙을 채워 넣을 여러 축조 공간을 만들어 성벽 구간을 나눈 뒤 각각의 공간에 흙을 쌓고 다져 토루를 만들어 성벽을 쌓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바닥이나 둘레에 한두 겹의 돌을 깔아 놓은 부석 시설이 토층별로 균일하게 배치되어 있어 성벽 증축과 구조 보강의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가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풍납토성 서성벽 복원지구 일대에서 백제인들이 성을 짓는 기법이 새로이 확인됐는데 오늘날 대형 빌딩이나 지하철 공사 등에서 뼈대로 쓰이는 H빔 성격의 보강 구조물이 발견된 것이죠.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성벽 기반층에서 다양한 나무 기둥이 확인되었고 특히 토루 경계에서는 백제시대의 H빔이라 할 수 있는 2.5m 길이의 대형 나무 뼈대 구조물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당시 백제인들이 현대 토목공사에서나 사용되는 H빔 구조를 이미 1600년 전부터 사용했음을 알 수 있으며 백제의 건축공법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엿볼 수 있게 됐죠. 결론적으로 풍납토성 발굴은 백제의 뛰어난 건축기술과 중앙 집권적 권력을 입증하며 한성백제의 문화적 위상을 조명하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대형 구조물에 사용되는 현대식 H빔과 유사한 나무뼈대 구조물을 비롯해 다양한 건축기법의 발견은 백제의 토목기술이 동시대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이는 단순히 한 국가의 성벽을 넘어 동아시아 토목기술과 왕성 건축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백제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대외교류의 흔적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풍납토성이 백제 한성시대의 왕성으로 인정받으면서 한성백제의 국제적 위상과 교류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한강을 통한 해상교역의 거점으로서 백제는 주변국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문화와 기술을 교류했고 이 유산은 오늘날에도 동아시아 역사 연구의 귀중한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풍납토성을 통해 우리는 고대 한국의 찬란한 문화와 우수한 기술력을 새삼 확인했고 이는 앞으로 한국 고대사 연구의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